제빵쌤입니다. 오늘은 이 단원인 허생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지으신 그 소설인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허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고전 소설에 보면 생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생 규장전, 이생 할 때 이생, 그 다음에 뭐 허생전 나온 것처럼 이 허생, 그 다음에 구운몽에서 나왔던 그쵸? 그 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자면 허시성을 가진 생, 그냥 젊은 젊은 사람, 일단은 허가, 허시, 그래서 허시전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허시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이 박지원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박지원 선생께서는 연암이죠. 후가 연암이고요.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실학이라는 것은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조선 약간 조선 후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조금 접근해서 볼 때 이 소설은 고전 소설이기도 하고요. 고전 소설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소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뭐 인물, 사건, 배경의 형태로 전개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은 당연히 인물의 캐릭터, 인물의 성격, 인물의 또 심리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사건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약간 사건의 전개를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시간,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따라가면 소설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소설, 특히 고전소설은 시점 자체가, 우리가 말한 그 시점 자체가 하나밖에 없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 온리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현대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부터 1인칭, 3인칭, 다양하게 인칭이 정해서 가는데, 고전소설은 오직 전지적 작가 시점. 말 그대로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허생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전개까지만, 전개가 세 단원까지 나가는데 소설의 구조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발단, 전개, 위기, 절말의 형태인데 오늘은 이 전개까지만 정리해서 1편에서 다루고 2편에서는 결말까지 한번 다뤄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은 묵족골에 살았다.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묵족골은 서울 남산 밑에 있던 작은 동네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골하면 언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머길, 묵적골에 살았던 허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곧장 남산 밑에 살았다라고 써있죠.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밑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있고 은행나무를 향해서 쌀문을 열렸는데 거기에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도 막지 못할 정도로 좀 가난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가난했지만 허생은 뭐하기 좋아했다?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왔죠. 뭐 양반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글을 좋아하긴 했지만 먹고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글만 좋아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했더니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글만 읽기 좋아하고 세상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백면서생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처가 남의 집 바느질품을 팔아 살았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겨우겨우 먹고 산다 그래서 호구지책이라고 하죠. 호구지책. 호구지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호구라는 말이 여기서 옵니다. 호구. 입에 풀칠도 못한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형태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물음 섞인 소리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신양면을 글을 읽는 것이 이렇게 과거를 보지 않는 거죠. 과거를 보는 게 입신양면이잖아요. 과거를 보지 않은
입식양면이, 야, 입식양면도 아는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거겠죠. 너무 글 읽는 것이 비실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직 독서가 익숙하지 못했다. 그럼 장인바치를 해라. 장인바치. 돈 벌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 그럼 장사를 해라. 장사는 미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승질이 났죠. 처가. 그래서 밤낮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만 배웠소이까? 장인바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면 도둑질이라도 해와라. 라고 둘이 뭐하고 있나요? 싸우고 있죠.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둘 사이의 갈등 왜 일어날까요? 옆에 이렇게 나왔죠.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먹고 사는 게 문제겠죠. 허생은 뭐 하겠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겠다. 경제적 무능자. 그거를 보고 있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결론은 돈 때문에. 부인은 현실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한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현실적,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봤더니 이제 너무 비난한 거죠. 말 그대로 도둑질이라도 못 해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허생이 흔한 말로 화가 나서 빡쳐서 어떻게 합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발단이죠.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죠. 뛰쳐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초 내가 글 읽기를 10년을 계약했는데 3년만 더 할 걸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허생은 거리에서 알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운종가 쪽으로 갑니다. 운종가가 어디예요? 여기 나오죠. 운종가. 옆에 종로의 내거리. 그러니까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 사거리. 종로 사거리 갔더니 여기서 가장 부자가 누구요? 라고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변씨. 변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변씨입니다. 라고 했더니 허생이 곧바로 변씨 집을 찾아가죠. 허생이 변씨를 대놓고 말하지 가자마자 뭐라고 얘기냐? 읍!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손으로 얼굴을 맞잡고 완전히 이제 큰절하듯이 큰 어르신 뱉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더니 뭐래요? 나 만냥만 내어주시오 그러죠. 와 대단하죠. 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만냥만 내놔라. 그쵸? 그리고 망냥을 주라고 하니까 꿔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꿔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가버립니다. 인사도 없이 가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당함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허생의 성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하나 나왔네요. 돈을 만냥이나 빌리고도 지금 현재로 따지면 만냥이면 한 1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1, 2억? 1,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일단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쵸? 당당하게 나갔는데, 더 밑에 봤더니,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값이는, 그러니까 허생을 보니까, 그치. 변씨의 집 사람들이 허씨를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지라는 얘기지, 거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봤어. 허생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근데 저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돈을 빌려줬습니까? 대체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변씨가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 이걸 생면부지라고 하거든요. 생면. 태어나서 한반도 이 면산 태어나서 한 번도 면을 알지도 못해. 알지자니까. 쌍판땡이라고 하죠. 얼굴 쌍판땡이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만냥을 주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변씨가 그건 니들이 알 바는 아니다. 그치.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고 그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걸 모아서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해보겠다는 것은 뭔가 큰 뜻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도 시험을 해보려는 거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주는 거 뭐 성명을 물어봐서 뭐 하겠느냐?
라고까지 얘기해줘. 와, 이 사람도 대단하네요. 말을 통해서. 변씨의 성격과 허생의 성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변씨의 성격. 이제 상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인. 부자다 보니까 신흥, 조선시대 신흥 상인. 고위직은 아니고요. 상당히 호탕하고 도량이 높다. 마음 씀씀이가 넓다는 거죠. 그리고 배포도 크고, 배포가 크죠. 그냥 빌려줘 버리잖아요. 만냥전도. 대범하죠. 대단합니다, 이 사람. 그의 반면에 허생은 일단 당당하죠. 무능하고 당당하죠. 더군다나 저 사람도 대범하지만 허생도 더 대범합니다. 만냥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신만만하면서 또 오만함이죠. 상당히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다. 약간 당당하면서 같이 오겠죠. 그리고 상당히 비범한 능력을 뒤에 나오겠지만 비범한 능력이 있는 이인이라고 합니다. 이인, 다를 이자의 사람이자 사람들 중에서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만냥 갖고 허생은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허생이 만냥을 입수하자마자 얘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삼남, 그러니까 충청도 삼남, 삼남 보이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삼남이라고 합니다. 이 삼남을 돌아다니면서 뭘 싹쓸이 해버립니까?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과일들을 모조리 2배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양반들이 이제 양반을 좀 까는 거죠. 양반들이 허례허식, 뭐 제사용품이나 또 이런 것들 다 비싼 것들이군요. 허례허식한 것들에 대해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매점매석이죠. 매점매석을 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만냥으로 온갖 과일을 싸그리 훑어버리고 또 그걸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로 가지고 제주도 건너가서 말총을 싹 쏴버립니다. 말총은 어디다 쓰냐? 양반의 갓에 씁니다. 역시 허례허식에 쓰는 것들이죠. 그럼으로써 몇 해가 지나면 사람 안에 사람들이 머리를 싸지 못할 것이다 라까지 생각해버리죠. 매점매석이라는 거죠. 싹 사들였다가 배가 오르면 그때 싹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갓 쓰기 직전에 망건입니다. 이게 망건. 머리 이렇게 상투 트는 거죠. 매점매석 이런 것들 중요하죠. 과일하고 뭘 독점해버립니까? 말총을 독점해버립니다. 가능하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매점매석하면 방종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는 상당히 조선시대는 어땠다는 거예요? 경제구조가 상당히 허약했죠. 그렇죠?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좀 누가 연안 박지원이 조금 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1이었습니다. 앞에까지 전개 1. 네. 이제 전개 2로 넘어가는데요. 앞에까지가 전개 1이고요. 전개 총 3가지라 그랬죠.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허생이 이제는 빈 뱃사공을 만납니다. 늙은 뱃사공. 뱃사공. 백성호한테 물어봐요.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 있습니까? 무인도를 물어보죠. 무인도 있나요? 라고 했더니 네,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쭉 살동을 가면 어쩌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대단히 기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같이 부귀영화를 누릴 걸세 라고 얘기하죠. 그쵸? 뭔가 여기다가 가서 뭐냐면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서 땅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부가홍은 될 수 있겠군. 좀 말들이 좀 영어들이 어렵긴 하죠. 네, 부가홍이라고 하면 뭐 그냥 부잣집 늙은 주인들이나 좀 되겠지. 먹고 살만은 하겠지 이런 뜻입니다. 텅 빈 섬에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었는데 대체 누가 더불어 산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사람 없는 것이 걱정은 아니야. 내가 곧 있으면 군도들이 우글우글 올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의 섬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뭘 근간으로 하냐 그랬더니 유교적 사상을 역시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 결론적즉슨 실학자들도 결론은 다 유교적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유교적 사상, 덕이 있는 사람들 또는 농사를 기반으로 할 거다라는 걸 미리 논밭 있죠. 논밭은 있소라고 하면서 이 천명이 천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대도 어이없어 웃었다. 그러면서 군도들을 전체적으로 뭐하겠냐 끌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 상당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나라 자체를 조선이란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생각해 보고 군도들을 회유해서 이제 올 때도 그냥 이 사람들 말에 혹해서 그냥 와버리는 그러한 경제적 구조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뒤에 부분 나옵니다. 뭐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하시오 이런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저 밑에 놓으면 허생 앞에 줄지어서 절을 했다. 왜냐면 허생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진짜 30만 냥의 돈을 싣고 왔어.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대경 놀랬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죠. 오직 장군을 따르겠소. 상당히 사람들이 돈에 조금 쉽게 무너지긴 하죠. 그래놓고 뭐합니까? 전부 다 뭘로 갑니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왔다? 빈섬으로 들어왔다. 하나의 나라를 또 만들어냈네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정말로 비옥한 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조그마한 실험이 뭐였냐면 일단 한 몇 가지만 볼게요. 조그마한 실험. 먼저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도를 교화시켜서 서문입니다. 그쵸? 사회 치환까지 사회 치환. 그다음에 경제력을 보여서 사회적인 치안을 해결하고 농사를 짓고 그쵸? 자급자족까지 만들어내죠. 자급자족. 그다음에 장기도로 가서 양식도 판다. 해외 무역까지 하죠. 장기도라는 곳. 그쵸? 장기라 하는 곳에 갔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다 뭘 했느냐? 해외 무역까지 하는 상당히 한 나라로서 현재로 따지면 상당히 부를 축적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그때 당시 이미 해놨다는 얘기겠죠. 그럼으로써 그를 아는 자는 모조리 뭐했다? 함께 베어 태워서 보내버렸다. 그를 아는 자. 왜 그를 아는 자를 보내버렸을까요? 여기 나오죠. 그를 아는 자를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섬에서 화근을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왜 없앴을까요? 그를 아는 자들은 말 그대로 양반침처럼 뭔가 알면은 그에서 세습적인 관습, 관념 또는 지식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작가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식계층을 비판했다.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개 2가. 전개 3까지도 나오네요. 전개 3에서는 전개 2까지만, 전개 2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3은 다음 2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집니다.